보수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이제 시작합니다. 와.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반갑습니다. 예. 보수주의, 진보주의, 당신은?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많이 놀고 먹고 있는 황주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트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요즘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뭘까 다시 고민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왜 다시 고민하게 되셨어요? 저번 시간에 하고 난 다음에요. 네. 제가 보수 설명하고 진보 설명할 때 진보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뭔가 헤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가운데 그랬잖아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오늘 황 선생님께서 정치철학자고 제가 주부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네, 했을 정도로 제가 약간 저번에 진보를 설명할 때 좀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진보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하기도 고민이 많으면 원래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 그러면 진보를 좀 짧게 네. 좀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이성적 노력이 역사를 진보시킨다. 이제 역사를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진보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민주주의와 인간성의 실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적 노력을 통해서 민주적 정체를 달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이성적 노력을 통해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성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서양의 경험만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산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로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들어오는데요, 예. 정리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태생이 서양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발현이 되었고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이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고민해봤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보수를 이해하고 싶어서예요.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가 정말 너무 이해를 하고 싶고 그래야 뭔가 대화를 하든 그 다음에 스텝을 나아갈 수 있어서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고민하게 됐고요. 또 다른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난 정말 싫어 보수가.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왜 지피지기 백전백승 있잖아요. 그럼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도대체 보수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나는 뭐지? 나는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진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야 난 보수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있는데 진짜 나의 정체는 뭐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의도나 궁금증들이 그냥 맨 땅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좀 맥락 있게 살펴본다면 지금 이 자리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로부터 좀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세대 간에도 사실은 큰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세대, 내 윗세대를 이해하는 건 힘들지만 윗세대가 어떤 가치들 혹은 어떤 역사적, 시간적 배경들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선배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게 조금은 완전히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나마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했을 때 세대대 간의 어떤 또 대화 혹은 또 이런 조화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진보와 보수의 개념도 약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60년대생들이 말하는 진보와 80년대생이 말하는 진보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이름에 묶거나 혹은 서로를 쟤는 왜 저래? 같은 편인데 같은 편 같지 않아?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 이해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누구냐, 한국 사회의 진보가 누구냐, 전 되게 많이 고민해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을 돌이다 보면 저희들 통합진보당 사태가 났을 때도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글을 써서 도대체 한국 사회의 진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또 우리 진보는 누구냐. 사실 그때 제가 어떤 이름으로 썼냐면요. 나는 자유주의자인데 나는 진보주의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진보주의자가 누군 줄 알아야 협력하게 되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진보주의가 도대체 뭔지 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알려주시진 않았는데 글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알려주시진 않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의 정체성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보수는 정체성 자체가 되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면 되게 텅 빈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전 진보 세력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데 그게 뭐냐? 내가 가장 가까이 직접적으로 협력할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보 세력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정리하기 쉬운 지금 보니까 대충 보수가 훨씬 정리하기 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한국적 맥락에서 보수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서적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서적마다 기원이 달라요.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어떤 거는 아주 멀리 가서 구한말부터 찾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1950년대 우리 해방 이후부터 찾는 것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해방 이후 바로 직전에는 이게 진보와 보수의 구분 자체가 별로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친일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친일이냐 아니냐 그런 언어들이 훨씬 더 중요했지 진보와 보수의 언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진보와 보수의 언어들이 중요해졌던 시기가 진보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진보당이 등장하면서부터 잠시 진보와 보수의 세력들이 언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언제나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언어들이 보수라는 이 언어 자체가 진보에 대한 리액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보수가 만들어졌듯이 이거 우리 사회에서도 일종의 진보들이 앞서 나왔었던 과제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보수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그 이후에 이제 보수를 보면 정말 보수가 본격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87년 전후에 이제 그 보수 세력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때 보수 세력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때 보수 세력은 좀 반공이념과 개발 독재가 결합했던 보수들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수들이 약간 87년부터 97년 사이에 약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 세력들이 뻥 떴다가 97년에 IMF 맞으면서요 이 신자유주의 모델이 들어오면서 진짜 서양적인 보수 이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는 사실은 체계적인 보수 이념이 없었다가 97년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보수들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계적인 보수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그러면 뉴라이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이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보수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제가 좀 약간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보수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기득권 세력 아니면 쑥골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렇죠. 수구꼴통이라고 불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 보수라는 용어를 거의 쓰질 않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 보수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97년 정도 이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용어들이 정말로 정착돼서 진보 보수식의 용어들이 정말 확립돼서 서로 대립항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 이후지. 그 이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저는 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도대체 왜 이렇고 우리나라 이 수구 꼴통들은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용어 자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타도하자 우리가 구호를 학교 다닐 때 외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정권을 타도하자 그다음에 재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봤지만 거기서 딱히 뭐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도 진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그런 식의 용어를 쓰다가 갑자기 정말 돌아보면 그게
뉴 라이트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는 확연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구나. 그게 뉴 라이트가 기점이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 용어들이 쓰이는 기점을 보면요. 네. 확고하게 보수라는 용어, 진보라는 용어를 갖다가 앞에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념 논쟁을 벌였던 건 확고하게 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진보 세력이라는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고 그 용어 진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이제 공유되고 있었던 용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돌이켜보면 또 진보라는 용어를 크게 많이 썼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공유되어 있었던 어느 정도 용어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돌아보면 보수라는 용어가 정립되는 건 확고하게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부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이 그때 이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뉴라이트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내밀었지만 뉴라이트들이 그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에 진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라이트들이 진보라는 용어의 탈환 전쟁에 나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자유주의 진보연합의 이 창립 선언문에 보면 자유주의만이 오로지 진보적이었고 자기들이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진보는 우리의 용어다. 이게 니네들 변화도 거부하고 꼴통인 니네들하고 니네들 진보들이 가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립 선언문을 보면 진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숫골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되게 진부한 사람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운동권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들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들의 시작이 제가 봤을 때는 뉴라이트들이 그런 이념적인 부분을 내세우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 이게 진보 용어에 어이없는 탈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문정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대회에 글 쓰신 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어이없는 탈환 전쟁이 나온 게 97년 이후에야 정말 체계적인 정치적 개념을 가진 보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이념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보수들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모델과 내재적 모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바깥에 진짜 시장 모델을 지향하는 보수들이 진짜 등장했는데 그 이전에는 시장 모델이 아니잖아요. 개방 독재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공산주의 모델이죠. 일정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내재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보 용어 탈환 작전에 얘네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었는데 이 탈환 작전이 정말 중요했던 건 진보 세력과 소위 말해 수구 꼴통이라는 세력이 이미지 탈색 있잖아요.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거, 반전시키는 이념 전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이념 전쟁에서 정말 그 당시에 진보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되어버리고 원래 보수들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인 것처럼 하잖아요. 여전히 공통적인 건 반공주의밖에 없어요. 반공주의만이 거기에 남겨두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이념 탈색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탈색 전쟁에 정말 그 진보들이 어느 정도 말려들고 지금 많은 그게 어느 정도 정말 크게 설득력 있게 사회 사람들에게 달아가 있는데 그 당시 이 뉴라이트 운동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사회 말하는 조중동을 다 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확실히 물고 이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87년의 민주화 투쟁은 한두 사람의 진보가 이룬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뭐 애국 시민이라고 표현되던 수많은 민중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쟁취한 민주주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를 그죠? 뭔가 거대한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나누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보고 너가 보수고 이렇게 뭔가를 나누었을 때 이 적대적이었을 때는 민주주의라는 언어도 통일이라는 언어도 다른 색깔로밖에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야 통일 너 그러면 우리 편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노동 이러면 너 우리 편 아니야. 애국 이러면 너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던 언어들이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전유물로 그죠? 이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진짜. 되게 무섭고.
특히 이 보수 진보라는 용어의 고착화 있잖아요. 대립항으로서의 고착화. 근데 저희가 그 이전에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용어가 뭘까? 오히려 우리들의 대립항은 기득권 세력과 민중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랬죠. 대립항이.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보수와 진보라는 이미지 자체, 원래는 보수는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보수고, 진보는 그럼 어떤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해내는 거잖아요. 진보랑 앞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들을 그 뉴라이트의 이념 전쟁을 통해서 반전시켜 놓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진보 세력이라는 저런 것들이 변화도 거부하고 맨날 그 쑥골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느낌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프레임이란 말이 정말로 되게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왜곡된 이제 이미지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진보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가치들을 서로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이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보수의 기원을 봤을 때 이제 개발 독재 혹은 시장 독재든 이런 경제적 문제나 하나는 반공주의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반공주의라는 이 개념이 다시 이렇게 보수의 핵심적인 역시 이 가치로서 유지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수의 가치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치들 중에 반공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이 반대하는 어떤 프레임으로서는 좀 설득력이 약한데, 한국적 차원에서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보수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다시 이제 좀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북청년당을 재건한다는 둥, 혹은 어버이 연합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반공주의, 종북 좌파, 뭐 종북 빨갱이 이런 프레임으로 상대 진영을 매도하는 어떤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반공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87년에 이전에 보수와 97년 이후의 보수,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87년은 우리가 87 민주항쟁이 기준이고 97년은 역시 IMF 사태거든요. 네. 근데 87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공과 개발 독재에 맞물려 있고, 뒤에 보면 97년도 여전히 반공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이후에 남은 게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는 층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익을 얻는 층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성격이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대를 따라가면서 반공과 개발 독재 속에서 이익을 얻던 우리나라는 재벌들이었고, 그런데 뒤에 와서 신자유주의적 모델과 반공의 결합 속에서 이익을 얻는 건 여전히 재벌이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통과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87년 이전에는 정치 세력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반면에 97년 이후에는 그 통제하기 어려워진 더 강력한 그 재벌 세력의 시장 속에서 더 강력한 힘으로 성장했다라는 그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던 층 속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층은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고, 결탁하고 있는 층은 되게 비슷한 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일관적으로 있었던 건 보수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보수 세력. 그런데 그 이전에 87년에 이전에 보면 사실 반공주의와 개발 독재를 보수의 이념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그 이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념, 체계적인 이념. 그 뉴라이트들이 반공주의를 남겨놓고 있긴 있지만, 뉴라이트들이 내세우는 이념은 되게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게 핵심적인 그 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그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 처단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도구로 활용했던 게 반공주의인 것 같거든요. 그 뉴라이트들은. 그 점에 있어서는 뉴라이트들이 그 시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반공주의를 남겨뒀다라는, 그 일관적으로 남겨뒀다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97년 이후에는 반공주의를 제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립된 그 보수주의 이념이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87년 이전에는
보수 세력만 있었지 보수 이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97년 이후에 그것이 만들어져 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것이 확고히 정착된 보수 이념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또 그걸 답하기는 또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여당의 정치 지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예. 안에서도 그러니까 흔히 스콜이라고 말하는 너네들의 정체성은 그냥 동네 양아야라던가 뭐 유지라고 그러나요? 예. 이런 어떤 토착 집단과 사실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따뜻한 보수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던 어떤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뭔가 예. 더 이상 어떤 세력으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이념적으로 보수를 표방하고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것들을 만들어가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래서 그 안에 건강한 보수를 만들자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그 세력들이 있어요. 뭐 보이는데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 중에서 젊은 뭐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기존에 87년 이전부터 내려오던 보수 세력에 의해서 사실은 차단당하는 꼴인 거죠. 그 내부에서도 보면.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는가도 한국 보수의 이념적 지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자료를 좀 찾았는데 네. 이야기할 타임을 못 예, 찾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반공주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7년 이후에 이제 89년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인데 여기 제목 그러니까 하나의 말은 흥미로운 유행어를 소개하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TK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하려면 TK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야 된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대구 경북하고 노스웨스트가 이제 이북 출신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실제로 서북 출신들이나 네네. 이북 출신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이북에서 살았던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 지역에 살았던 출신들이 대거 이제 사실은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내려오면서 사실상 이제 서북 기독교 세력으로서 상당히 주요한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하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반공주의,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몰수당하고 내쫓기듯이 이게 남한으로 대한민국 넘어와서 가지게 된 어떤 전투적 반공주의가 이승만의 반공과 결합하면서 반공의 어떤 근원을 형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서북 청년단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 반공주의 지속성 그리고 서북 청년단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네. 주요 세력의 토대가 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종교계에 큰 항의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보니까 예. 기사는 아니고 이게 예. 이 책이 예. 뭐 제가 책을 홍보하는 거였는데 한국전쟁과 기독교라고 윤정란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주장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이제 한국 보수의 원류로서의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서북 지역 기독교 출신들을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북에 이제 그 평안도 원래 자기가 살던 이북 지역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는 지금으로 치면 독일의 한 김인년 정도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나 이렇게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이북 그러니까 소련에서 넘어온 세력으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굉장히 반공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반공주의가 아니라 어떤 좀 생존을 위한 생존 혹은 증오와 결합된 전투적 반공주의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주류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제 미국과의 또 결합 속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한국 사회 주류 세력으로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뭐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다면 어떻게 보면 정세윤 선생님 이야기가 진짜 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반공주의와 개발 독재가 이제 어떻게 만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내보이시고 있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의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 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반공 이념이라는 것들이 쉽사리 뿌리 뽑히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정세윤 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확실히 좀 와닿고 좀 많이 배우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의 경험, 한국 전쟁의 경험을 거치면서 반공주의라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존 혹은 네. 예. 내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 음. 반대하는 것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음. 굉장히 뿌리 있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차원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세력으로서의 보수. 서로의 그리고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 각각 세력 집단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의 집합으로서의 보수 세력이 자신의 이제 역사를 발휘하며 열심히 오다가 87년과 97년을 거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세력으로서의 세력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보수 이념을 만들면서 이 이념을 가지고 사실 전쟁을 어떻게 보면 진보한테 선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민의 98%는 제가 볼 땐 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50은 나는 보수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념 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프레임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작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보요? 네. 진보도 역시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이제 일제치하에 있어서 수많은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활동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당들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정당들이나 이런 활동들 속에서 진보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텍스트들이 많은데, 그까지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뭐 대한민국의 기원을 상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까지 뭐 이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텍스트를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는 속에서 제가 많이 동감했던 건 뭐냐면 그 기원 자체는 모르겠지만 정말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개념으로서 우리한테 제시된 거는 정말 1950년대 진보당의 탄생이 맞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진보당의 탄생을 보면 진보당 강령을 보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진보당 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보당 강령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일부입니다. 진보당 강령에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근로대중, 피해대중을 대표로 하는 주체적, 선진적 정치적 집결체이며 변혁적, 주체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를 건설하여야 한다. 와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 지향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을 위시로 급속한 경제건설, 사회 생산력의 제고 및 사회 생산물의 공정 분배를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과 통제의 재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에서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견제하고 진보당 세력의 주도권 장악하에 피 흘리지 않는 평화적 방식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보당 강력에 정말 우리가 지금 그 87년 이후에 우리 네. 사회를 휩쓸었던 진보를 휩쓸었던 두 테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과 노동이 있는데 이게 다 담겨 있어요. 다 음. 담겨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한테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 개념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원을 찾아보라 그런다면 진보당인 것 같아요. 이 무렵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연구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진보당이 노동과 통일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듯이요. 우리 80년대 보면 80년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테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일과 노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사실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우리 진보 세력이 급격히 분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 분열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진보 세력들이 우리가 어쨌든 민주화라는 건 모두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렇죠. 민주주의를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타겟이었잖아요. 누구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죠. 하나의 공동의 목표, 목표. 공동의 목표. 근데 공동의 목표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저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을 찾아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 협력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이제 저는 이 무렵부터 생겨난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영역, 그러니까 이게 영역 운동이거든 사실.
시민사회들 속에서 영역운동으로 많이 지나서 뭐 반전이면 반전, 여성이면 여성,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영역운동으로 우리들이 자신의 관심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관심을 주는 토픽 자체가 너무 제일 중요한 게 되어버리면서 이게 서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연대를 주는 일에 좀 소홀히 해버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되게 예. 결과론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문운동이라고 했던 환경이나 뭐 여성이나 평화운동이나 뭐 권력감시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뭐냐면 전문화되고 나의 훨씬 더 생활과 관심에 밀착한 일종의 운동으로 본다면 진화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예. 그거는 분명한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 이론을 공부해보면 그렇게 사회운동은 영역화되는 것이 훨씬 진화된 형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 정치에서 본질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에센셜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토픽이 에센셜이 돼버리면 본질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활동이 되게 다 2차적인 질문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토픽과 안 맞으면 협력을 안 주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서양에서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양 내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돼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강력한 영역별 자유주의 운동이 사회 세력을 결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또 다른 하나의 전체주의화시키는 너무나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한다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셸든 월링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별 운동이 오히려 우리의 결집력을 약화시켰다. 저는 그게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의 형태로 보면 저는 그게 진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항속성,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집회에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을 일주일에 뭐 정기성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보수가 이념 전쟁을 걸었던 시기잖아요. 그럴 때 얘들이 들고 나왔던 걸 보면 애국. 이런 거잖아요. 우리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니네가 말이야. 라면서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하나로 온 사회를 용광로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라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이익, 너의 관심만 중요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비애국자로 혹은 우리 사회에서 혼란만 일으키고 실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시끄러운 어떤 아이들로 몰아붙이는 프레임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이요? 네.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애국 프레임이 되게 진보 세력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정치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정치 공동체에 애착이 없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정치 공동체에 애착이 없는 사람이 정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다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고 어떻게 보면 기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프레임에 사실 우리가 많이 말려 들어간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애국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이먼 켈리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애국주의는 한 측면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지만 한 측면에서 애국주의는 국가의 정책을 향해 그 국가의 정책이 가장 최상의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국주의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애국주의는 좀 다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그의 반응, 제 진보에서 일부의 반응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나라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반응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지난 우리가 헌법 애국주의 논쟁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돌이켜봐도 그 세계 시민주의자인 권혁범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대체 정치 참여도 안 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인데 그게 왜 우리가 굳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진보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 공동체에 애착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개혁하려고 나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반인 사람은 동의를 줄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고 그 프레임에서 사실 밀려버렸다라는 생각은 저도 선생님에게 100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진보에 어떻게 보면 과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과제가 앞으로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보수가 너네는 분열로 망했어. 라는 그 프레임에 말려들었을 때는 저는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자 조금 더 진화해서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나의 길을 이웃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프레임에 그리고 동요되고 나도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의 태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전히 이제 한국 보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반공주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종북좌파나 빨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극단적인 혐오나 혹은 증오의 감정들을 계속해서 동원해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쭉 얘기 듣다 보면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 듣다 보면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통의 지점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네. 이제 진보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반공주의를 계속 그것을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여전히 중요한 공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보수는 공통의 어떤 지점들을 못 찾고 계속 분열하면 그건 이제 진보가 망하는 길일 텐데, 공통의 지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서로 연대하는가, 진보가 서로의 공통의 가치들을,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반공주의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지적하셨어요. 반공주의를 주고 있으면 보수가 장기적으로는 보수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100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최대의 반공주의자가 누구였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히틀러였잖아요. 예. 히틀러가 최대의 반공주의, 공산당도 다 때려잡았죠. 무솔리니 공산당들 다 때려잡은 사람이잖아요. 나치 파시스트들이 최고 반공주의자들이었어요. 여기서 그 마라요 마사오라는 되게 유명한 일본 지식인이, 아니 일본에서 반공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반공주의라는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밟고 넘어가면서 네가 자유주의자라는 자유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아니 그게 진짜 증거라면 차라리 히틀러를 데려와라, 무솔리니를 데려오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을 때 사실은 반공주의를 극단화시키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정말 그 나치들이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사실 폭력이나 이런 것들 대중동원하는 것들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반공이라는 이념을 앞세워서.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수가 그것을 지고 있으면 크게 이로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진보의 분열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진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까 선생님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진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도대체 뭐냐. 사실 제가 통합진보당 끝나고 났을 때도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글을 나는 자유주의자인데, 내가 자유주의자로서 진보와 협력을 하고 싶은데, 그럼 진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 진보는 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진보 정체성에 관한 문제성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진보는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보의 공유점을 찾아야 되는 거는 진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진보는 그 공유점을 왜 찾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 봤기 때문에 왜 굳이 그걸 찾으려 하느냐라고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뭐냐면 진짜 한국 사회에서 보수나 네. 진보나 세력이 있던 거예요. 둘 다. 네. 진보 세력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에게 너의 이념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거나 혹은 그 안에서 갈등하는 지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이제 진보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되게 명하겠죠. 이제 하나는 통일이었고 하나는 노동의 해방이었다라는 그 명확한 지점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보수는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반공국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국가? 그럼 진보는 잘 사는 국가 안 만들고 싶나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지점에 있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자체가 그러면 조금 수정할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사실은 87년과 97년 이후의 네. 진보에게는 오히려 지금 진보의 이념이 뭐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오히려 그게 되게 정체성이 그렇죠. 제약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네. 보수의 이념 전쟁에 제대로 응전을 못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수는 낡은 프레임으로 지금 전쟁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도 굉장히 낡은 사고 방식이고, 여전히 반공주의라는 놓기 힘든 어떤 무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것들을 들고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보수의 혁신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보도 그러면 이제 그 뭐 꼭 그런 전쟁에 뭐 맞서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실 이게 그 우리가 그 계속 반공주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제가 좀 아쉬운 거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봐도 북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래요? 예, 은근히 학생들이 또 많이 해요. 북한 이야기를. 그 저는 사실 국방부 강연 가서도 군인들한테 국방부 강연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군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북한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쪽팔린 일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비교할 사람이 비교할 상대랑 비교하는 거 비교는 비교의 대상과 해야 된다. 적절한 비교의 대상일 때 비교가 가능한 것이지. 이제 자꾸 우리가 북한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상대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강화시켜야지. 걔네들과 비교하면서 되게 자기 만족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주의에 담겨 있는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체제 위협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실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놈의 자식죠. 그 분단 국가에서의 위협 자체를 몸으로 인식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새로운 전쟁은 정말 두 국가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최후의 선택이 이르기 전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이 서로 다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반공주의와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두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활용하면서 우리 통진당 사태에 에서도 판결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이념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한테 정말 현실적인 반공주의가 단지 막연한 이념으로서의 반공 레드 컴플렉스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짜 내재된 하나의 생각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진보의 공통성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보의 정체성 찾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규정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각각의 다른 원칙보다는 오히려 공유점을 얘기해 보는 게 더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진보의 공통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뭘 하든 저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우리가 입장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공유해온 민주적 원칙들은 있잖아요. 민주적 원칙들. 우리가 헌법에 쓰여 있는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기본권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인데 이걸 내가 자유주의자한테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넌 자유주의자고 나는 입장이 다르니까 협력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주의자든 누구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쌓았던 민주적 경험 속에서 나온 원칙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연대에 계시는 활동가들한테 제가 옛날에도 진보적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진보라는 용어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쓰기 꺼려하는 때도 전 봤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뭐로 정의하느냐면 되게 민주주의로 정의하거든요. 민주적 활동가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된다라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진보 내에서는 확실히 민주적 원칙을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토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민주적 원칙이 뭐냐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헌법에 쓰여 있고 그리고 그 쓰여 있는 원칙들을 명확하게 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토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토픽에만 관심을 갖는 진보적 세력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몇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에게 진보적이냐고 물었을 때 주저하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통일 문제 혹은 노동 문제, 계급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뭐 그것을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레디컬한 경우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차원의 진보하고 본인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거는 나는 공동체의 어떤 건강함, 상식적인 상식, 우리 사회의 상식, 또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동의하고 활동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진보주의자, 진보라는 개념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저변이 많이 넓어졌고 보통의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던 레디컬하거나 혹은 통일 문제, 뭐 남북 문제 혹은 뭐 계급 노동의 문제에 천착하는 어떤 진보적인 이미지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진보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80년대 공유하고 있던 어떤 진보적인 아이디어들과는 멀어진 새로운 진보층이 기저에 많이 형성됐다라는 이야기시죠, 선생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그래도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각각의 다른 차원이 있지만 공유하는 기반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세현 간사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급 노동 문제 같은 경우 내가 노동자로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때나 내가 예를 들어 내가 그 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 반대해요. 우리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계급적 이익만이 아니라 물론 거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라는 공통성이 있네요. 예를 좀 잘못 들었지만 아무튼 내가 아주 구체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밀양에 살지 않아도 내가 강정에 살지 않아도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해악이 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치의 위배가 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서로를 믿을 수 있는데 악을 끼치는 요소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다른 판단을 어떻게 보면 나의 계급적 이익과 다른 판단을 우리가 내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범진보로 분류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돼요. 항상 제가 헷갈리는 지점인데 진보는 도덕주의인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주의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흠결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되게 두려워요. 난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진보를 도덕주의로 정의하기가 너무 겁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진보는 도덕주의라기보다 우리가 왜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 가치를 지키고 싶은데 나의 일상은 비루하거나 나의 생각은 때로 나의 욕망은 이렇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아이디얼함을 꿈꾸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저는 진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원에서 다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보수가 사실은 반공주의 혹은 경쟁이라는 프레임, 경쟁의 자유, 자유시장 이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진보는 어떤 낡은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 저 찾았어요. 예. 불평등의 해소 이런 거죠. 진보의 가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좋은, 저도 표현이 항상 좋은, 더 나은 막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아니 여기 제가 좀 우리가 논의가 추상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뭘 하나 골라봤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조국 교수님이 진보 집권 플랜에서 진보를 정의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보 집권 플랜에 나오는 진보니까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예, 아주 거칠게 정의하자면 남북 문제에서는 군축,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경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시장에서 패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구하고 양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계급적으로 보면 진보는 강자나 부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나 빈자의 편입니다. 특권을 가진 엘리트의 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편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진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조금 더 뭔가 센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데 요즘 스스로를 내가 진보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그렇지라고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함정은 뭐냐면 사실 저는 줄기차게 제가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유주의자로서 지난 십몇 년 동안 한 15년 동안 글을 써왔는데
조국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진보였나요? 진보 세력이 일부러 취급당했나요? 차장수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는 보수가 왜곡하고 진보가 버린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새롭게 기저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진보들은 바로 이런 자유주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생겨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예. 저는 이게 여기서 이게 사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세대적으로는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의 경험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87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를 그래도 경험했고 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유주의적인 어떤 풍토 속에서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을 자유주의라고 정의하는 자유주의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또 동일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좀 고정적인 어떤 진보의 관념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생각으로서의 진보주의와 그것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또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진보의 이념과 그리고 그 진보의 언어와 지금 사실은 70년대 후반 이후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와 자유에 대한 언어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누가 주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같은 다른 세대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 각기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진보와 이 민주의 이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또 가까이 또 서로 다른 부분에 맞춰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진보로서 우리가 또 합의하고 뭔가 같이 싸워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제 앞으로의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진보끼리의 수평적 대화를 넘어서 또 그리고 대립항으로서의 보수와의 대화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진보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 합의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대화도 열어야 되는 오픈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고 그런 토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 그 공유된 합의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진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팟캐스트가 갑자기 막 광고를 하는데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나와 다른 타자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끼리끼리 하잖아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가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우리는 대화를 하지 사실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과는 아예 이야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념 전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이웃이고 나의 부모고 그렇잖아요. 나와 어떤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이들과의 대화의 장을 트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오히려 갈등을 역동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진보 안에서도 그리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보수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래요. 자유래요. 자유민주주의. 진보에서도 아까 요즘 진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래요. 서로 그럼 똑같은 자유를 예를 들어서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린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보와 보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용어 겹쳐. 그럼 용어 겹치고 개념 비슷한 것 같고 다 같이 개혁하자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토파보기 위해서는 그런 각각의 개념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도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팩트와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불어서 네. 우리가 오늘도 잠시 이야기 꺼냈던 거지만요. 진보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의 관계. 좋아요. 예, 그런 부분도 진보와 한번. 애국. 저는 애국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애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애국이라는 말 속에 너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 그 자체가 되게 너무 한문적이에요. 근데 다른 한문에서 좀 애정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애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뭐 진행하면서 느끼신 점 있다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라는 것의 뿌리를 찾아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동의된다는 건 아닌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젊었던 시절 자기가 원래 살았던 시절에 그 고향에서는 생각해 보면 그 나름대로 어떤 보수적이지만 혹은 개혁적인 사회, 건강한 사회를 꿈꿨을 텐데 어떤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전투적인 어떤 반공주의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 일생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전파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전쟁이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반공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뿌리내리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내가 이해한다면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 나도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나마 조금은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은 이런 관심 때문에 이 의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서로 이해하면 좀 될 일인데 또 싸우지는 말고 싸우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이렇게 되게 항상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게 정착을 하다 보면 정치학에서 정치적인 것에 가장 강력한 정의가 적과 동지의 구분이거든요. 이게 슈미트가 이제 우리한테 준 정의인데 이게 사실 진보적 학자들도 되게 많이 써요. 이게 우파들부터 좌파들까지 다 골고루 쓰는 정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대립항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또 나쁜 건 뭐냐면 내 적은 내 친구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상한 조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상한 조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보는 그 이분법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도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쓰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념적 지형과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것인가라는 하나의 그런 근원으로 쓰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가 진보 보수가 사실은 전쟁 용어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한 개인의 삶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이 사회적 공간에서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유용하고 파워풀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주제는요. 자유란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란 우리에게 공동체란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이 언어와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맥락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